위너는 재능과 운, 실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니다. 위너는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이다. 돈, 멘탈의 연금술로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보도 셰퍼의 성공하는 삶을 만드는 30가지 습관.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너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한 생각, 행동, 습관과 루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실행하면 당신 또한 위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가 되라는 것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보도 셰퍼님이고 옮긴이는 박성원님,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무려 4,000권의 책을 읽고 전 세계에서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공, 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삶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많은 독서, 경험들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지혜를 30가지 습관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30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작은 개울이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작은 개울은 문득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에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이 두려웠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다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햇빛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가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서 구름을 이루어 사막 위를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은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이제 꿈꿔온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 감상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풍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고대 인도의 창조 설화에 따르면 신은 가장 먼저 조개 하나를 만들었고 그 조개를 바다의 바닥에 놓아두었다. 조개는 그 고요한 심해에서 생동감 없는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들어오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닫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 신은 독수리를 창조해 하늘을 날아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자유를 주었다.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시 말해, 독수리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독수리에게는 아무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새끼가 있는 독수리는 충분한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해가 져도 사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 마지막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처음에는 조개에게 그 다음에는 독수리에게 데려갔다. 그러고 난 후 인간에게 두 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지시했다. 세 번째 습관, 시간과 함께 뛰어라. 한 주 동안 몹시 바빴던 여성 CEO가 모처럼 휴식을 위해 차를 몰고 해변으로 갔다. 그녀는 해변에서 멜론이라는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다. 소녀는 인근의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멜로니의 밝은 기운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함께 신나게 놀았다. 그런 다음 잠시 쉬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두 사람 곁을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저기 기쁨이 날아가네요. 소녀가 제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가 날아간다고? 기쁨이요. 엄마는 항상 제비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내릴 무렵 그녀는 멜로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녀는 제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해변으로 가 멜로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종종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제비를 바라보았다. 점점 그녀는 제비가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멜로니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해변으로 갔다. 멜로니는 여느 때처럼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다. 오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아프셨나요? 당연히 아프셨지. 그녀는 쌀쌀맞게 대꾸하고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멜로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고 멜로니에게 차갑게 군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해변으로 갔다. 하지만 멜로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찾아갔다. 무척 슬퍼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멜로니를 찾고 있어요. 우린 늘 함께 아주 재미있게 놀았지요. 그런데 멜로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멜로니는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마 멜로니가 자신의 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멜로니의 엄마가 말을 이었다. 멜로니는 이 해변을 무척 좋아했어요. 이곳에 와서 살자고 제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곳에서 지내면서부터 몸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아주 행복한 날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멜로니의 엄마는 그녀에게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친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멜로니가 직접 그린 두 사람의 해변 그림이 들어있었다. 황금빛 모래, 파란 바다, 커다란 제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쪽에는 제비가 나의 친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멜로니의 엄마를 꼭 껴안았다. 멜로니가 그려준 그림은 오늘도 그녀의 책상 위쪽 벽에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다. 어린 소녀의 선물은 그녀에게 기쁨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해 주었다. 네 번째 습관, 폭을 좁혀 깊게 팔아.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공손히 물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스승이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것이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아닙니다. 한여름인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스승이 담담하게 말했다. 뽑아버려라. 우리 마당에 놔둘 필요가 없는 나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알겠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고 싶다면 쓸모없는 나무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뽑아버려야 한다. 5번째 습관, 업적을 쌓아가라. 어떤 궁중광대가 문득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광대는 부자가 되어 멋진 여행을 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타인들의 존중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다. 저기 봐, 저 천한 광대 좀 보라지. 고민 끝에 광대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 왕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너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니 내 소원대로 많은 부를 선물로 내리도록 하마. 그날 이후 광대는 자신에게 허락된 새로운 행운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겼고 산의 진미를 즐겼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겉으로만 따르는 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전과 다름없는 광대였던 것이다. 아울러 하사받은 막대한 재산은 금세 바닥나버렸다. 그는 왕의 현명한 고문을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고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와 포도주 잔을 가리켰다. 저 작은 포도주 잔에 단지에 가득 담긴 포도주를 전부 부을 수 있겠소? 불가능합니다. 그렇소, 불가능하오. 당신의 그릇 또한 당신의 소원을 모두 담아내기엔 너무 작소. 왕이 당신에게 큰 복을 내렸지만 당신은 그걸 전부 담아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오. 6번째 습관, 저스트 두 잇. 1960에서 70년대에 아디다스는 전 세계 스포츠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다른 브랜드는 감히 경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때 몇몇 젊은이가 아디다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운동화 회사를 창업했다. 창업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었다. 세상의 질책과 비웃음, 부정적인 평가는 젊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하지 말자고. 그냥 하자. Just do it. 이 세 단어가 젊은 그들의 열정에 불을 당겼다. 그들은 이를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Just do it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그들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을 알아챘을 것이다. 나이키는 창업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디다스를 앞질러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이키 본사의 직원들은 오늘도 저스트 두 잇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다. 7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현자가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항상 평온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지 몹시 궁금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멈춰서 있을 때는 그냥 서 있다. 걸을 때는 그냥 걷는다. 뛰어갈 때는 그냥 뛴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그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승님보다 훨씬 쉽고 적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현자가 답했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8번째 습관, 어려움을 돌파하라. 한 대학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을 당시 윈스턴 처칠은 이미 고령이었다. 가장 유명한 동시대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처칠이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학의 학장이 현존하는 영국인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처칠을 소개했다. 처칠에게는 생애 최고의 연설을 앞둔 순간이었고 자신이 전생에 걸쳐 찾아낸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처칠은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9번째 습관,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한 젊은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다. 현자는 그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해 늘어놓았다. 현자가 그에게 첫 번째 과제를 부여한 다음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젊은이는 그 의견을 거부했다.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자가 무슨 말을 하든 젊은이는 계속 자신에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고집했다. 그러자 현자가 물이 담긴 유리잔을 가져와 젊은이에게 건넸다. 그런 다음
병에 들어있던 와인을 그 잔에 따르기 시작했다. 유리잔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곧장 와인이 흘러넘쳐 바닥으로 쏟아졌다. 깜짝 놀란 젊은이가 외쳤다. 멈추십시오. 잔이 넘쳐 흐릅니다. 아까운 와인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현자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일세. 전부 못 쓰게 될 거야. 자네는 이미 이 유리잔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게 왔으니까. 10번째 습관, 태도가 8알이다. 나는 내가 쓴 모든 책에서 추진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탄력이 붙는다. 좋은 속도로 일이 굴러가면서 그 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디테일이 강력해진다.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눈뭉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위너들은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을 주문한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무조건 돌파하고 보는 유형의 사람을 떠올린다. 그런 무모한 일을 감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란 또 뭔가?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가속을 붙여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매사 적극적이다. 상사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빛내며 경청한다. 총무부, 디자인부, 회계부, 기획부 선배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쳐주면 배우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회사 내 모든 사람의 충고, 조언, 지적 등을 진지하게 메모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신입사원은 동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빨라진다. 동기들이 겨우 복사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마침내 그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진급한다. 이 신입사원의 성공 비결은 속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기들이 상사들을 늙은 꼰대 취급할 때 그는 그 꼰대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을 받아들여 빠른 속도를 만들어냈다. 동기들이 협력부서와 갈등을 빚을 때 그는 자신의 일과 성공에 필요한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웠다. 동기들이 타인의 지적에 화를 내며 탄식하는 동안 그는 열심히 따끔한 질책을 경청하고 메모할 줄 알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경쟁자들을 물리친다. 위너들은 말한다. 실력은 기본 엔진이다. 태도는 그 엔진을 돌리는 힘이다. 강연회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내 답은 한결같다. 태도를 생각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흔히 승진해서 탈락한 사람은 이렇게 불평한다. 내가 승진한 친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를 제끼고 먼저 승진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불공평한 인사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승진한 사람은 탈락한 사람에게는 결핍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태도라고 부른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몸값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최고의 기량과 함께 좋은 태도를 가진 선수가 더 오랫동안 더 높은 몸값을 받는다. 기량만을 가진 선수는 은퇴 후 곧장 사라지지만 기량과 태도를 갖춘 선수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한다. 둘 중 누가 위너인가? 11번째 습관,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상기된 얼굴로 침대 안으로 뛰어 올라와 물었다. 엄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나 보네라고 미소 지으며 답했다. 글쎄, 난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될 거야. 그러자 아이가 곧장 항의에 나섰다. 엄마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벌써 엄마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엄마는 뭐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엄마는 벌써 선생님이잖아요. 아가야, 미안한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냥 말하세요. 엄마는 뭐든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엄마는 아이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엄마의 대답을 듣기를 포기하고 안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딸 아이와의 간단한 대화는 엄마의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녀가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가족, 그녀가 받은 교육, 그녀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파트타임 교사 근무, 그녀의 두 자녀, 현재 그녀를 둘러싼 모든 조건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변화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가 큰 깨달음을 던져준 것이다. 그녀의 미래는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 새로운 꿈을 마음껏 꾸어도 된다는 것을. 문득 그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12번째 습관, 이유를 찾아라.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경주마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먹이를 줄 것인가? 100만 달러짜리 경주마에게 보드카 레몬을 마시라고 주고 마요네즈를 곁들인 감자튀김을 주고 디저트로 초콜릿 무스를 주겠는가? 물 대신 맥주를 주고 귀리 대신 생크림을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 1파운드를 주겠는가? 요란한 하우스 뮤직을 틀어주고 밤마다 술집에 데리고 다니겠는가? 담배를 가르치고 마구간에 TV를 넣어주어 아주 예민해지게 만들어 잠을 설치도록 만들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 13번째 습관, 세계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야벳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구름처럼 몰려든 청중과 함께 유명한 인물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몹시 감동을 받았고 삶에서 몇 가지를 변화시키겠노라 결심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모든 청중이 자신처럼 강연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사람들은 강연자에게 야유의 휘파람을 보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연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았다. 물론 강연에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기는 했다. 야벳은 강연자에게 직접 물었다. 청중들의 평가가 사뭇 엇갈리는군요. 강연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모든 강연장에는 이처럼 세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 또한 모든 사람이 제 강연에 열광하도록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부정적인 태도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강연의 질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모두가 이 용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세 그룹을 모두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에만 집중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가볍고 행복하고 즐겁게 강연을 합니다. 14번째 습관, 10% 더 하라. 어느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에게 물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 올린다고 하면 10번 중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챔피언이 답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치 않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장에서 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 최선은 언제나 110%다. 잠시 책장을 덮고 생각해보라. 지금 바로 팔굽혀펴기를 한다면 몇 개나 할 수 있겠는가? 10개, 20개, 30개. 당신은 숨이 턱에 차오른 벌개진 얼굴로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며 말할 것이다.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물론이다. 당신이 전력을 다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여러 해 동안 팔굽혀펴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지금 보여준 당신의 최선은 아마도 압도적인 결과는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석 달 후 당신의 팔굽혀펴기 실력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그때 당신의 최선 또한 석 달 전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대체로 변명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고 자신을 위로하지 않던가. 하지만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면 위로가 아니라 축하를 자신에게 보냈을 것이다. 현재의 최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15번째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한 소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부둣가를 산책했다.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돌아온 선원이었다. 소녀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심사가 복잡했다. 선원이 괴로워하는 여자친구에게 물었다. 만일 내가 이 부두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면 익사하고 말까? 소녀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답했다. 당연하지. 물에 빠져 죽겠지. 선원이 다시 말했다. 단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익사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익사한 거지. 소녀는 확신이 없었다. 익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심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지. 선원이 빙그레 웃었다. 물에 빠지자마자 저체온증에 걸리는 사람은 없어.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모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죽을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살아나올 방법을 찾으면 돼. 이미 일어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찬히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 문제는 우리에게 별다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다. 가장 큰 위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갖게 되는 좌절과 공포이다. 좌절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문제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 문제에 감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없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진다. 발목을 잡힌다. 예기치 않은 함정과 덫에 걸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좌절과 공포에 잡혀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 일을 3일로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는 3시간으로 최종적으로는 3분으로 단축시킨다. 이는 불가능한 훈련이 아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침착함을 빠르게 되찾게 되고 비로소 문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감정을 10%를 넘지 않게 하고 나머지 90%를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위너가 된다. 16번째 습관,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랄프는 상황이나 여건이 마음에 들 때만 일하는 사람이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빈둥거리며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성격이었다. 랄프에게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있었다. 그는 랄프에게 뛰어난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그걸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랄프를 더 이상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놀러온 랄프를 위해 커피를 끓였다. 갓 끓인 커피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랄프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와서는 다짜고짜 식탁 위에 주전자 속 내용물을 붓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랄프가 만류했지만 선배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랄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선배를 쳐다보았다. 선배가 말했다. 이 주전자 속 커피는 자네의 잠재력을 상징하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그 커피를 담을 커피잔이 없어. 자네가 가진 잠재력은 자네에게 주기는 아까운 것들이라네. 그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어서 가서 이 소중한 것들을 담을 커피잔을 만들어 와. 17번째 습관, 터닝포인트 구간에 있어라. 한 청년이 정말 운 좋게도 미국 정유업계의 억만장자의 멘티가 되었다. 청년은 멘토가 되어준 억만장자에게 기쁜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가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청년에게 주었다. 여기에 자네에게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미리 짜놓았다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실행에 옮기면 된다네. 청년은 감격에 겨워하며 공손하게 그 종이를 두 손에 받아든 다음 조심스럽게 읽어나갔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는 절망스러운 기색이 맴돌았다. 한꺼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는 멘토에게 말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억만장자가 답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청년은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억만장자가 담담한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1년에 20만 달러도 못 모을 거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야지.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져봐. 그러면 곧바로 커다란 변화에 필요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네. 억만장자는 청년을 자신의 정원 한켠에 있는 텃밭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호박만 눈에 띄게 크기가 작았다. 청년은 묻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호박은 유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억만장자가 말했다.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에 삶을 맞춰야 한다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라네. 18번째 습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이솝 우화에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해와 바람이 서로 자신이 더 힘이 세다고 우기다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바람은 나그네에게 거센 돌풍을 마구 날려보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마침내 바람이 힘이 빠져 포기했을 때 해가 따스한 빛을 나그네에게 비추었다. 그러자 곧 몸이 따뜻해진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다. 인간관계에서 이해와 관용,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관심과 타협이 바탕이 된다면 훨씬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또 거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똑같이 잘 되길 바라는 진정한 소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나열한 이 모든 수식어는 한마디로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 19번째 습관,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톰과 샘은 신생기업에 같은 시기에 입사해 외근직에서 근무했다. 활동적인 성격인 톰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불운한 사람처럼 보였다. 낡은 차는 걸핏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자주 신분증을 분실했고 집에 수도관이 터져 지하실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샘은 낙천적이고 느긋한 사람이었다. TV 드라마 시청을 좋아하고 범죄 수사물 시리즈의 본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팅 일정을 줄이기까지 했다. 회사의 인사팀장은 몇 달 후 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샘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사팀장은 톰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다. 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저를 샘 같은 게으름뱅이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요. 저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작정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들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인사팀장이 답했다. 게으른 사람도 운이 나쁜 사람도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고 전 직원의 생계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지나치게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지 않던가. 업무보다는 인터넷 서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동료가 있지 않던가. 집안 문제로 자주 지각을 하는 사람. 틈만 나면 회사 내에 온갖 소문을 물어다 나르고 소문에 연루된 사람들을 험담하는 동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날씨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하는 사람과 계약의 실패에 실망한 나머지 일찍 퇴근을 하는 사람은 둘 다 인사팀장의 관찰 대상이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관심이 지나치게 넓고 산만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0번째 습관, 마지막 날까지 하이퍼포머가 되어라.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와 간청했다. 제 어린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당신처럼 유명한 분이 타일러 주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간디가 말했다. 3달 후에 다시 아이와 함께 오세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잘 말해주겠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여인이 아이와 다시 간디를 찾아왔다. 간디가 아이에게 말했다. 단 것을 먹고 싶어도 참아내면 분명 지금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질 거란다. 소녀는 간디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여인이 간디에게 물었다. 3달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유명한 분의 말이라 아이가 곧바로 따랐을 텐데요. 왜 3달 후에 오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디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확신을 갖기 위해 3달 동안 우선 나부터 설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몰라보게 좋아지더군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당신의 아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시도를 해보라고 신뢰할 만한 권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훨씬 커진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이 내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21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 호소했다.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극심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였습니까? 그가 답했다.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군요. 중요한 걸 자꾸 밀어놓아서 병이 생긴 겁니다. 22번째 습관,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한 스승이 제자에게 도시에 가서 오렌지를 팔아오라고 시켰다. 저녁이 다 되어 돌아온 제자가 불평을 늘어놓았다. 도시 사람들이 오렌지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더군요. 그래서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자네는 오렌지만큼 영리하지도 현명하지도 않군. 제자는 화가 나는 것을 꾹 눌러 참았다. 스승이 오렌지를 하나 손에 들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오렌지를 힘껏 누르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당연히 오렌지즙이 흘러나오겠죠.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망치로 오렌지를 내리치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제자가 점점 불쾌한 목소리로 답했다. 똑같죠. 오렌지즙이 나오겠죠. 스승이 계속 물었다. 자네의 당나귀가 오렌지를 발로 밟으면 무엇이 나오겠는가? 오렌지즙이 나오지 뭐가 나오겠습니까?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오렌지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답을 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있군. 자네의 선택권을 그들에게 내어준 줄도 모르고 돌아와 불평만 하고 있구먼. 23번째 습관, 감사하라. 누구에게나 걱정은 존재한다. 위너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감사할 일 5가지를 확보하라. 걱정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다. 감사다. 단,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안다. 용기 있는 자들은 감사할 일 5가지를 품고 다닌다. 그러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소박한 것들이어도 전혀 상관없다.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읽을 수 있음에 충분히 감사한다. 오래된 자동차, 안락한 집,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제든 감사할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견딜만 해진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태산처럼 덮쳐온 걱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가벼워진다. 왜 그럴까? 두려움이 걱정의 크기와 힘을 한껏 부풀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 감사하는 태도가 그 해법이다. 감사에 눈을 뜨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다. 24번째 습관,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잔뜩 휘어지고 굽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나무가 있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그 나무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작은 나무는 자신도 다른 나무들처럼 멋진 모습으로 바람이 불면 나무 꼭대기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살랑살랑 흔들리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작은 나무는 암벽에 가까스로 달라붙어 자라났다. 뿌리는 암벽의 틈 속에 자리 잡은 약간의 흙을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있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 들어왔다. 햇볕도 반나절 동안만 쬐 수 있었다. 정오가 되면 해가 산중턱의 다른 나무들을 비추기 위해 암벽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채 매 순간 자신의 운명과 실랑이를 벌였다. 어느 날 아침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기분 좋게 첫 햇살을 머금었을 때 작은 나무는 문득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나무들보다 10배나 더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 머리 위의 암벽은 눈과 얼음으로부터 작은 나무를 보호해 주었다. 휘어지고 굽은 줄기, 앙상하지만 힘 있는 가지들은 작은 나무가 자리 잡은 곳에 정확히 어울렸다. 산 중턱의 나무들도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들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거친 암벽에도 씩씩하게 뿌리 내릴 줄 안 그 작은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에게는 많은 강점들이 있었다. 25번째 습관, 내어주고 용서하라. 어느 현명한 여인이 여러 해 전부터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여인은 시냇가의 자갈들 속에서 매우 값진 보석을 발견했다. 잠시 후 여인은 허기진 나그네와 마주쳤다. 여인이 빵을 꺼내주려고 배낭을 열었을 때 나그네의 시선이 보석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이처럼 멋진 보석을 본 적이 없던 나그네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은 나그네에게 보석을 선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허기를 채운 나그네는 행복한 얼굴로 다시 길을 떠났다.
보석을 내다 팔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며칠 후 나그네는 산속으로 여인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에게 보석을 돌려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보석을 돌려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받고 싶습니다. 제게 보석을 선물해 주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26번째 습관.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거위 둥지에서 황금빛 알을 발견했다. 농부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황금알을 들고 금 세공사를 찾아갔다. 그 결과 황금알이 정말로 순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부는 그 알을 큰 돈을 받고 팔았다. 그날 저녁 농부는 큰 잔치를 벌였다. 동이틀 무렵 농부의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위가 황금알을 또 낳았는지 확인하러 가보았다. 정말로 거위의 둥지에는 새로운 황금알이 다시 한 개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일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농부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거위가 황금알을 계속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점점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개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거위의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하지만 뱃속에는 모양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작은 알 하나가 희미하게 들어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당신의 거위를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속의 거위는 우리의 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금알은 이자를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전부 써버린다. 심지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빚을 진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거위를 키울 수 없다. 이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를 죽이는 행위다. 27번째 습관.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대나무를 키우려면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대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지하경이라 불리는 뿌리처럼 자라는 줄기를 땅속에 심은 뒤 표면을 지프로 덮어주고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린다. 농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순에 매일 아침 물을 준다. 그런 다음 잡초를 뽑아내고 바닥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4년을 매일 아침 물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정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채 4년 동안 날마다 가꾸어 주어야 한다. 4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새순이 땅의 표면을 뚫고 나온다. 그러고 나면 90일 만에 20m까지 쑥쑥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룬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꿈꾼다. 어디를 가든 지금 있는 곳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 몸담고 있는 일터의 모든 환경이 짜증나기 시작한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상사의 작은 지적에도 분노의 불길이 솟구치고 연봉은 언제나 쥐꼬리만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 다닌다. 이직을 하면 자신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위너들은 말한다.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늘 영입 제안을 받는다. 즉, 정말 당신이 가치가 있는 인재라면 당신 자신보다도 세상이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챈다.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알려줄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이직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을 환영할 새로운 직장은 없다. 회사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에 수없이 직장을 옮긴 기록이 담긴 지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성실한 인재를 선호한다. 당연하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장기 근무자를 선호한다. 이직을 밥 먹듯 한 사람을 뽑으면 그는 또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좀이 쑤시지 않겠는가. 이직이 습관인 사람은 떠날 때마다 환영받을 뿐이다. 28번째 습관. 롤모델을 찾아내라. 어느 유명 셰프의 파스타 요리를 당신도 만들어 보고 싶다면 그 레시피를 얻으면 된다. 아마도 그 셰프는 레시피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레시피대로 몇 번 연습하면 유명 셰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성과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레시피를 제공해줄 인물들이 필요하다. 그런 인물들과 가깝게 교류하면 할수록 당신은 성공에 누구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서 얻는 노하우와 조언만큼 효과적인 배움은 없다.
29번째 습관,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나이가 많은 추장이 낯선 여행자에게 화산 폭발로 바다에 가라앉고만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태평양의 섬에서 살던 우리 부족은 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한 명의 추장이 자기 마을의 특별한 비밀을 간직했지요. 전체 부족이 온전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비밀이 모두 지켜져야 했어요. 그래서 7마을이 함께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추장들은 각자 마을 주민들을 커다란 배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퍼진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7척의 배는 서로를 시야에서 그만 놓쳐버렸죠.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 부족은 그 후로 서로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행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나요? 추장이 대답했다. 물론 해보았습니다. 바닷길로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내봤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행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추장님의 부족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뱃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추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이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의 파도는 잔잔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잊을 만큼 멋진 곳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만족감에 굴복한 것이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모두 삶의 일정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태도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오리는 언제나 꾀꾀거린다. 하루 종일 꾀꾀거리며 운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나빠도 먹이를 빼앗겨도 꾀꾀거린다. 성과는 없고 꾀꾀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지은이 소개. 독일 최고의 금융 전문가에서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강연가로 25년 넘게 활동하며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꿨다. 대학 졸업 후 능력을 인정받고 경력을 쌓으며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했지만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사람을 망친다 등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돈에 대한 파괴적 신념으로 26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된다. 이때 부의 원칙을 가르쳐준 멘토를 만나게 되고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깨우쳐 4년 후 30세에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평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